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 네,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오는 6월로 예정인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0일도 안 남았는데요. 후보마다 제각기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공약들을 속속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선에서 AI에 대한 경계태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까 우려스러워하는 건데요.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AI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되겠죠. 이번 선거에서 AI 역시 긍정적인 면이 꼽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4월 16일 목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4월 16일 목요일 AI 톡톡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최수영 아나운서가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졌죠. 맞습니다. 또 꽃도 많이 폈고 날도 굉장히 따뜻해졌는데 혹시 뭐 봄나들이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딱히 큰 계획은 없고요. 네. 요즘 그냥 퇴근할 때 좀 많이 걷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많이들 걸으시는데 또 걸으면서 음악도 듣고 또 책도 읽고 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요즘 AI가 많이 침투돼 있어서 음원도 뭐 AI로 많이 제작하고 맞아요. 책도 뭐 AI가 써주는 글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봄나들이에도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AI 시대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AI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또 공개될 텐데요. 먼저 삼성 SDS가 AI 국회를 오픈했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이 인구당 AI 특허가 세계 1위다. 다음으로는 AI가 종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협업을 했다. 네 번째 뉴스는 이제 엔비디아의 20배 전력 효율 이라는 또 타이틀이 있는데 어떤 소식인지 잠시 후 찾아보시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제한 AI 시대가 끝난다. 월 $20 모델이 붕괴 조짐이다. 라는 소식으로 오늘 또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민의의 정당 바로 국회죠. 국회에선 매일마다 입법을 위해 수많은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데이터 하나하나 분석을 위해 과거엔 3,000명이 넘는 국회 구성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았는데요. 삼성 SDS에서 의정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수영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성 SDS가 이제 국회를 인공지능 기반의 AI 국회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네, 이제 이번 주에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생성형 AI를 본격적으로 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 SDS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국회 AI 의정 지원 플랫폼을 공식 오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국회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부터 분석 그리고 문서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회 전용 생성형 AI 시스템입니다. 국회 내외부 320개 기관과 연계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약 5,000명의 국회 구성원들이 이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의원 개인의 감이나 또 보좌진의 경험에 의존하던 의정 활동이 이제는 수십 년간 쌓여있던 방대한 의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정밀 데이터 의정으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 정말 다양하고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기관 중 하나가 또 국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 예민한 정보들도 있고, 또 국가 보호한 사항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AI를 또 잘못 활용하면은 흔히 뭐 환각 증세라고 불리는 뭐 이제
hallucin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hallucination 현상이나 보안 문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S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할까요? 네, 질문해주신 그 신뢰성과 보안이 이번 사업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포인트였습니다. 우선 할루시네이션 방지를 위해서 이 시스템은 인터넷상에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긁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출처가 명확한 국회 회의록, 법률 보고서, 그리고 검토 보고서, 공공학술 데이터만을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AI가 답변을 내놓을 때 어떤 문서를 참고했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답변의 팩트체크를 즉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짜 뉴스 같은 답변이 나올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입니다. 보안 역시 철통 보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공용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AI와는 달리 국회 사무처 데이터 센터 내부에 직접 전용 서버를 구축하는 온프레미스, 즉 내부 구축형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국회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틈을 두지 않는 폐쇄형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보다 안심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법안 초안이나 정책 자료를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서버가 이제 폐쇄적으로 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엇보다도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그나마 좀 안도가 되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안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좌관 분들이나 뭐 의원분들 또 의정을 지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AI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이 AI 어시스턴트는요, 각종 업무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 기능은 물론이고 복잡한 회의록을 순식간에 요약하고 또 정책 문서의 초안까지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검색입니다. 자연어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탄소 중립 관련 법안들의 쟁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흩어져 있는 자료를 의미 기반으로 통합해서 검색해줍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률안 서비스가 또 핵심입니다. AI가 유사한 기존 법률안이나 관련 조문을 자동적으로 추천을 해주는데요.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비슷한 사례는 무엇인지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던 시간을 아주 짧게 획기적으로 단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들어보니까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 빅데이터를 구축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좀 입법을 지원해 준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법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적용되고 또 법조항 하나하나가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좀 그 사람마다 해석의 범주가 달라질 맞아요.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국민들이 좀 혼동할 만한 부분을 AI를 활용해서 좀 법 제정을 하고 법조문을 만들게 되면은 조금 기존보다는 많이 좀 수고스러운 작업들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특히 이번 사업에 삼성 SDS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삼성 SDS가 최근 들어서 좀 공공부문 DX, 이 디지털 전환에 좀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은데 이번 사업에 있어서 좀 특별히 사용했던 뭐 기술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AX 자동화 기술을 구현했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삼성 SDS는 패브릭스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그리고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말 그대로 AX 자동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기술이 국회 특화 언어 모델, 즉 LLM이 도입됩니다.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국회에서만 쓰이는 특유의 행정 용어 그리고 입법 관습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이번 사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데요. 2027년까지 총 3단계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그 1단계인 핵심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것이고요. 앞으로 2, 3단계를 거치면서 국회뿐만이 아니라 외부 협약과의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통합 분석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정책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국회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동 입법을 위해서는 이제 의원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막내 보좌관이라 해야 되죠. 네. 막내 비서관이 의원실 돌면서 이제 의원들마다 서명을 받고 도장을 맞아요. 찍으러 다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자동화가 되면서 좀 그런 수고스럽고 번잡한 일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좀 고민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모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이번 DX 전환도 네. 마찬가지로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또 듣고 보니까 기존의 뭐 채용 시장에서 AI를 활용한다. 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AI 확장 속에서 좀 흐름이 좀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뉴스는 많았었는데 사실 입법과 관련된 또 그런 소식은 또 국회 관련된 AI 적용 소식은 또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이제 AI가 좀 우리 실생활에 좀 깊숙이 들어왔다는 게 무엇보다도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삼성 SDS의 이정은 부사장 역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단순한 기술 공급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혁신을 실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AI 국회가 단순히 의원들의 업무 편의를 높이는 그런 도구에 그치지 않고 그 효율성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법안을 만들면서 우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S의 이번 발표를 통해서 국회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관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보며 저희 다음 뉴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통계 수치 관련된 소식입니다. 한국이 인구당 AI 특허 건수가 세계 1위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AI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계 1위, 굉장한 수치인데 또 어떤 소식이 자세히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시죠. 네, 한국에선 지금 AI 열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심지어는 관련한 창업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AI 활용률이 높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서 화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영 아나운서, 네. 스탠퍼드 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가 발표한 2016 AI 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이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특히 이 특허 분야에서 세계 정상 자리를 꿰찼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한국이 인구 대비 AI 혁신의 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국이나 미국 또 일본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특허만 많이 내는 게 아닌데요. 국민들의 AI 이용률 증가폭 역시 조사 대상 30개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용률이 상반기 대비 4.8%포인트나 급등하면서 무려 미국을 제치고 이용률 순위가 7단계나 뛰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생성형 AI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다라는 걸 증명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증명해냈다, 빠르다, 활용 범주가 높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네. 실제 특허 건수도 1위면은 정말 대단한 건데 네. 다만 이 기사를 보니까 특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이 인용 지수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표를 거뒀다고요? 맞아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기도 한데요. 미국 특허의 경우 등록 이후 미인용 비율이 19%에 불과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 한국 특허는 아예 인용되지 않는 비율이 42%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허라는 양적 성과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전 세계 AI 기술의 표준을 이끌거나 실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영향력에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자국 편향 효과나 인용 관행의 차이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결국 우리 기술이 이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실질적인 기술로 인정을 받느냐가 앞으로 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적인 면은 굉장히 양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맞아요. 질적 그 활용도로 따지면 아직은 아쉽다는 아쉽다. 건데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우리 기업들하고 AI 관련 종사자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것 말고도 이제 입법 분야 관련된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합니다. 네. 정책이나 입법 분야에서도 한국의 행보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의 입법 활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AI 기본법까지 또 통과를 시켰는데 자, 그러면 어떤 법안들이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우선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AI의 발전과 신뢰를 동시에 잡으려는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이 제정한 AI 관련 법안은 총 17건으로 미국에 이어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주요 사례로 거론했는데요. 정부 주도의 전략적 지원책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또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법안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선진적인 체계로 꼽혔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이 제도적 뒷받침도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약간의 쓴소리도 있었다고 해요. 뭐 성별 격차 문제나 기업 내부의 AI 활용, 뭐 이런 지원 수준 같은 질적인 지표에서는 조금 아쉬운 좀 그런 잔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맞아요. 내용이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 AI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선 인재 구조를 보면요. AI 전문 인력 중 남성의 비중이 무려 81.4%에 달해서 세계적으로 성별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지목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업 현장의 목소리였는데요.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AI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지 혹은 보안이나 책임 소재 같은 체계를 명확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평가에서 한국이 50% 미만의 낙제를 받았습니다. 일본 그리고 포르투갈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겉으로는 특허 1위, 또 이용률 증가 1위라고 하지만 정작 기업 내부의 AI 활용 시스템이나 교육 인프라는 사실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는 평가도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글로벌 판도 변화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사라진 그 사이에서 한국의 이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G3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최상위 AI 모델 점수가 불과 39점 차로 좁혀지면서 사실상 기술적 대등함이 입증됐는데요. 이 거대 양강 구도 속에서 주요 AI 모델 출시 건수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50건, 중국이 30건에 이어서 한국이 5건으로 단독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또 프랑스가 각각 한 건씩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민간 투자 규모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좀 압도적인 독주를 이어가고 있고 한국의 투자 규모는 세계 12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G3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단독 3위라는 지표상으로는 좀 우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 어쨌든 미국이 이제 50건, 중국 네, 30건에 30건. 비해서 한국 아직은 5건은 아직은 네. 걸음만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조성준 서울대 AI 교수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라고는 했지만 반면에 이 AI 활용 부문은 블루오션, 그러니까 이 한국이 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AI 모델 출시 건수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표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적 네. 지금 특허 건수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AI 활용 건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여기에서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국의 AI 산업,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민하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AI가 종목을 예측한다. 네, LG와 키움증권 그리고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가 협업을 해서 AI 투자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만나보시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다시 6,000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국내 주식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는데요. 누구나 주식 하나 갖고 있는 시대 속 LG와 키움증권,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손을 잡고 금융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영 아나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갖고 계신 주식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뭐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가 산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렵죠. 이게 매일같이 그러니까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AI가 점수뿐만 아니라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주는 서비스가 출범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LG AI 연구원,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그리고 키움증권이 금융 AI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어렵게만 느꼈던 전문적인 금융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이해하기 쉬운 종목과 또 예측 점수, 그리고 그 산출 근거인 해설까지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 종목이 유망하다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근거를 설명해주는 설명 가능한 AI 서비스의 국내 첫 상용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의문인 점은 사실 시중에 AI 투자 서비스는 이미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LG가 내세운 이 엑시원 BI는 기존 서비스들과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선 깜깜이 투자가 사라지고 확실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키움증권의 엄주성 대표는 개인 투자자도 보다 쉽게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투자자들은 키움증권 플랫폼 내에서 종목별 예측 점수는 물론이고 AI가 작성한 실시간 분석 리포트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별 포트폴리오에 맞춘 AI 솔루션까지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세계 금융 데이터를 쥐고 있는 LSEG의 인프라와 또 LG의 AI 기술이 키움증권이라는 강력한 채널을 통해 전달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정보의 비대칭성 없이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과 종목별 디테일을 아주 치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투자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엑사원 3.0을 이제 국가대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이제 경쟁에 내비쳤던 LG였는데 이를 좀 활용해서 키움증권이라는 채널을 네. 통해서 또 분석 시스템 플랫폼을 또 내놓은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 서비스가 도입된다면은 실제 투자자에게도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급의 투자 인사이트를 아주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키움증권의 엄준석 대표는 또 개인 투자자도 보다 쉽게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문기관 투자자들이나 보던 복잡한 지표들을 AI가 분석해서 리테일용 콘텐츠로 가공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키움증권 플랫폼 안에서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AI와 또 글로벌 금융 데이터 플랫폼 역량이 결합되면서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LG AI 연구원 입장에서도 이번 협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AI를 이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AI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뭐 방산이나 금융 같은 좀 보안에 치중을 해야 하는 서비스에서는 신경 쓸 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 좀 금융이라는 특수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LG 입장에서는 가장 어떤 점을 신경을 썼을까요? 우선 이무형 LG AI 연구원장은 이번 서비스에서 신뢰도와 정확도를 가장 신경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은 단 1%의 오차로도 고객의 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초정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LG의 버티컬 AI 기술이 실제 상용화 서비스로 연결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단순히 칩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능을 구현해냈다는 거죠. 이를 통해 AI가 내놓는 답변의 논리적 구조를 강화하고 또 사용자가 AI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아주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전해드렸던 방금 전 소식이었죠. 이제 뭐
첫 꼭지에서는 네. 이제 국회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입법을 한다였는데 이제 LG와 키움증권이 협업을 해서 AI를 활용해서 나의 자산을 맡길 수 있다. 그 과거에 이제 양희은 선생님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네. 내 자산 맡길 수 있겠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이번에 금융 AI 동맹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AI와 또 인간이 지적인 협업을 하는 시대가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뉴스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결국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삼성 SDS가 말씀해주신 대로 국회 데이터를 정제해서 법안 작성을 돕듯이 LG와 키움은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정제해서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 돕는 거죠. 특히 이번 3자 연합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금융 표준을 선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AI가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투자는 단순히 운이나 유행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분석의 영역으로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를 아는 투자를 통해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LG와 키움증권, 그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손을 잡고 AI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국내 투자 시장이 조금 더 봄바람이 불어오고 또 거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보며 저희 또 다음 뉴스 만나러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의 20배 전력 효율을 낼 수 있다. 디벡스가 피지컬 AI 시장을 정주준했다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장이 이제 또 올해 가장 큰 AI계의 화두죠. 여기에 있어서 디벡스가 어떤 또 발표를 했는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 피지컬 AI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디벡스는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AI 반도체 DXM2를 통해 2027년 양산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요. 디벡스의 이번 발표, 국내 AI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디벡스가 이번 주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 그리고 여기서 엔비디아를 압도하는 전력 효율을 선보였다고요. 기술력이 정말 대단한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성남 판교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노권 디벡스 대표가 아주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디벡스의 핵심 무기는 현재 양상 중인 AI 반도체 DXM1인데요. 이 칩의 전성비, 즉 전력 대비 성능이 엔비디아의 온디바이스용 GPU인 제슨 오릿과 비교했을 때 동일 연산 수행 시 전력 효율이 무려 20배나 높다라는 설명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인데요. 엔비디아 제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내겠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과거 컴퓨팅 시장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올 때 발열과 또 전력 소모가 핵심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벗어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에는 디벡스의 저전력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거다라고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께서 강조한 이 피지컬 AI라는 개념, 올해 정말 좀 화두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피지컬 AI가 또 아마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일지 또 엔비디아 같은 건물도 이 시장에서 왜 고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피지컬 AI는 우리 주변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무인 공정처럼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기 속의 AI를 말합니다. 챗GPT 같은 클라우드 기반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마음껏 쓸 수가 있지만 길거리에 다니는 로봇이나 또 배달 드론은 배터리 용량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기를 많이 먹고 또 열이 많이 납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로봇에 엔비디아 칩을 넣으면 금방 과열되거나 방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디벡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23W라는 초저전력으로 고성능 AI 추론을 해내겠다라는 건데요. 김 대표는 향후 5년 내에 이 시장이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장악하지 못한 실제 산업 현장의 인프라 레이어를 디벡스가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피지컬 AI 시장에서 가장 또 핵심인 게 배터리 기능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배터리를 AI가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그 반도체가 워낙 많이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 배터리를 좀 증폭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한참인데, 근데 이제 현재 이 기업은 디벡스는 배터리 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자체를 좀 전력 수요를 줄이겠다. 네. 뭐 그런 비전으로 들립니다. 네, 근데 이런 기술력도 좋지만 결국에는 반도체는 또 양산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팹리스 기업인 디벡스 같은 경우는 그에 적합한 파운드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또 협력 소식이 구체적으로 들려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와의 밀월 관계가 더욱 견고해진 모양인데요. 우선 현재 양산 중인 제품의 수율이 90% 이상 확보됐다라는 고무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칩 DX-M2의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이 칩은 5와트 미만의 전력으로 초당 80조 회연산을 수행하는 아주 괴물 같은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을 배터리 기반의 작은 기기 안에서 구동하겠다라는 비전인데요. 이는 클라우드 도움 없이 기기 스스로 생각하는 온디바이스 생성형 AI 시대를 삼성과 디벡스가 함께 열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휴대폰 어떤 기종 사용하시나요? 저는 아이폰 씁니다. 아, 그렇습니다. 혹시 네. 갤럭시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한 10년 10년 전에 전? 네, 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다시 갤럭시 사용하라고 네. 하신다면은 불편한 점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음. 쭉 애플을 써왔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렇게 갤럭시를 쓰면 손에 그쵸. 안 익는 그쵸. 문제들이 또 이 생기겠죠. OS 같은 것들이 좀 네.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좀 본인이 좀 편안해하고 음, 늘 익숙했던 환경이 중요한데, 네. 개발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칩이 좋아도 이 엔비디아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디벡스는 그러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디벡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 레고형 풀스택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 엔비디아의 로봇 운영 체제를 그대로 쓰면서 AI 연산이 필요한 구간만 디벡스 칩으로 싹 갈아 끼울 수 있도록 API 레이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퀄컴이나 인텔 같은 글로벌 프로세서와 연동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레노버 같은 거대 기업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하드웨어 디벡스 칩을 레고 블록처럼 얹기만 한다면 AI 기기가 완성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김 대표는 CPU와 GPU 시대에는 외산 기술에 종속이 됐지만 피지컬 AI 시대만큼은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만의 또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죠. TSMC가 현재 대만을 먹여 살린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할 정도로 네. 정말 좀 강한 성장세와 또 이 그 내부 산업계에서 과반 이상의 좀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디벡스 역시 뭐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 디벡스의 이런 행보가 우리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하드웨어 주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삼성 SDS의 AI 국회나 또 LG의 금융 AI가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이라면 디벡스는 그 모든 혁신이 돌아가게 만드는 심장을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라는 도전입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아마존이나 제조 강자 TSMC 사이에서 한국의 팹리스 스타트업이 엔비디아보다 20배 가까운 효율을 증명해냈다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이제 AI 전쟁은 모델의 크기를 뛰어넘어서 누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효율적인 지능을 구현하느냐라는 그런 에너지 전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선 디벡스의 도전을 계속해서 응원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또 개개인이 많아지면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도 어마무시하게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반도체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사람들이 쓸만한 이 능력이 되는지를 또 개발해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 이 디벡스가 또 한국형에 맞춰서 효율적이면서도 좋은 성능의 이 반도체 개발에 또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디벡스의 이런 포부를
또 한국인으로서 또 응원을 하면서 네,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과 AI 시장에서 또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디벡스 관련된 소식 전해 들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뉴스 만나러 확인해 보시죠. 생성형 AI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무제한 AI 시대가 끝난다고 합니다. 월 $20 모델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 내용 어떤 소식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러 출발해 보시죠. 네, 현대인의 필수 도구 생성형 AI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무료로 사용하거나 혹은 적은 금액으로 무제한 활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안타깝습니다만 주요 AI 기업들이 최근 이 요금 체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아나운서 생성형 AI, 뭐 챗GPT나 제미나이 많이 활용하시나요? 없으면 못 사는데요. 네. 챗GPT도 많이 쓰고 제미나이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챗GPT나 제미나이 많이 활용하고 네. 또 요즘 뭐 취재하다 보면은 이 다양한 AI, 네. 생성형 AI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챗GPT나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뭐 클로드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는데, 근데 이런 고성능 AI를 사실 지금 현재는 한 월 2만 원 정도만 내면은 무제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러한 월 2만 원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뭐 끝날 수도 있다. 주요 AI 기업들이 이 요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왔는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픈 AI, 엔트로피, 구글 등 소위 AI 대장주 기업들이 최근 수익성 붕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어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과 사용 제한이라는 칼을 뽑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핵심 배경은 엄청난 추론 비용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추론형 AI는 답변 하나를 내놓기 위해서 기존의 수십 배나 달하는 연산을 필요로 하는데요. 오픈 AI의 올해 예상 손실액만 무려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억 명의 이용자 중 유료 결제자는 5%밖에 되지가 않는데 헤비 유저 한 명이 쓰는 연산 비용이 월 구독료 $20를 훌쩍 넘어서는 한마디로 역마진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기업들의 사정들이 저마다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사실 연산 비용, 즉 반도체 사용료 같은 것들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반도체 효율은 좋아지는데 왜 기업들의 손실은 늘어날까요? 그 질문은 재번세 역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해서 토큰, 즉 AI 연산 단위당 단가가 분명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싸지니까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더 복잡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개별 연산 효율은 좋아졌지만 전체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총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는 추론 비용이 2030년까지 90%나 하락하긴 했지만 사용량 증가 속도가 이를 압도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샘 울트먼 CEO가 월 $200, 약 29만 원 요금제를 써도 일부 헤비 유저는 여전히 손실을 유발한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처음 나왔을 때만 생각해도 예전에 뭐였죠? 심심이였나요? 네. 챗봇 뭐 하나 기억나시죠? 네, 너무 오랜만이다. 네. 심심이처럼 좀 그냥 단순히 좀 대화 상대, 맞아요. 오늘 뭐 먹을까, 뭐 점심 메뉴 추천해줘, 뭐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 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입력한 맞아요. 다음에 이거를 뭐 추론을 해서 어떻게 연산을 해가지고 계산해줘. 네.所以이 GPT 입장에서는 기존 힘들죠. 작업 그냥 단순히 말동무에서 이 대학원 수준의 이 역량을 수행을 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 GPT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고 또 활용 범위도 좀 넓어진 점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이 AI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월요금이 사실 $200,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를 내면서 사용하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요금제 세분화와 또 광고 도입입니다. 우선 고성능 추론 모델은 아주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로 분리를 하고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기능을 제한한 저가형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최근 월 8달러 수준의 저가형 요금제인 챗GPT 고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광고입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최후의 수단이라고 광고를 좀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가 요금제의 광고를 도입해서 수익을 좀 보전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게 된 겁니다. 결국 앞으로는 유튜브처럼 광고를 보며 무료로 쓰거나 아주 비싼 돈을 내고 고성능 기능을 쓰거나 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AI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B2C 사업이죠. 일반 소비자들을 만나는 것보다 네.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이 B2B 시장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또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기업들은 또 어떤 수익 구조의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현재 AI 기업들이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는 창구가 바로 기업용 시장입니다. 엔트로픽의 경우 전체 매출의 70에서 80%를 이미 기업에서 돈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AI를 개별 서비스로 팔기보다는 클라우드나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묶어서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개인 고객은 사용량이 들쭉날쭉하고 수익성이 낮지만 기업 고객은 안정적인 구독료를 내고 또 대규모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생성형 AI 시장의 중심축이 개인용 서비스에서 기업용 솔루션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을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들은 이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좀 많은 이 신경을 곤두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이 DBX의 초전력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제한 AI 시대 종말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는 AI가 공짜 점심이 아니라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재적 유료 서비스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의 막대한 투자금 덕분에 우리가 체험판 성격의 보다 무제한적인 서비스를 즐겼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그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수익화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 구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AI가 진짜 효율적인지 따져보고 지갑을 열어야 하는 그런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수익성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고민을 하면서 AI 기업들 역시 또 소비자들이 지금보다도 어쨌든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설정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 오늘 어떤 소식 전해졌는지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PC와 서버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시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입니다. 네, AI PC 포트폴리오를 전면 확대하고 있는 인텔이 글로벌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관련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술업계의 거인, 인텔이 이제는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의 심장부로 가져오면서 새로운 인텔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건 바로 그들의 최신 기업 책임 보고서에 남긴 이 거대한 변화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텔의 설립자입니다. 지난 3월 새로 부임한 CEO가 던진 이 한마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텔이 스스로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문 같은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 기술 산업 전체가 엄청난 변화의 파도를 맞고 있는 지금 인텔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더 빠르고 좋은 칩을 만드는 것? 그걸로 끝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인텔의 새로운 비전이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수준의 개선이 아닙니다. 아예 회사의 방향 자체를 확 틀어버리는
아주 의도적인 전략적 전환인 거죠. 인텔은 지금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인텔은 복잡한 건 다 버리고 누구나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세 개의 기둥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새로운 인텔의 모든 전략을 꿰뚫는 핵심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그냥 벽에 걸어놓는 멋진 문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텔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모든 자원과 노력을 쏟아붓겠다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인 셈이죠. 자, 그럼 그 세 가지 기둥 중에서 첫 번째 지속 가능성부터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인텔이 이 막연해 보이는 비전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약속으로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목표가 엄청나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넷 포지티브 워터, 이게 뭐냐면 사용한 담수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지역 수자원에 깨끗하게 되돌려준다는 뜻이고요. 쓰레기 매립 제로는 말 그대로 폐기물을 아예 땅에 묻지 않겠다는 거죠. 와, 인텔 같은 거대 기업이 이걸 하겠다는 건 정말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들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6억 3,900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 돈이 그냥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말 그대로 녹색 자금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투자가 바로 이런 태양광 설비 같은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돈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딱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인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 이 두 기둥이 어떻게 만나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좀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CPU, 그러니까 컴퓨터의 뇌가 어떻게 곰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선을 위한 기술이 뭔지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사례의 시작점입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사는 멸종위기종 마르시칸 갈색곰을 지키는 AI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바로 인텔의 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선을 위한 기술이라는 게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이 WADS라는 프로그램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곰을 감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곰이 위험한 도로 근처로 오면 똑똑한 먹이통을 작동시키거나 도로 표지판에 불을 켜서 사고를 막아줍니다. 결국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기술로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누굴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곰을 구하는 AI든 다음 세대의 반도체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최고의 인재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게 바로 인텔의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 지속 가능성, 기술이라는 이 멋진 비전이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이 거대한 투자, 미래의 반도체를 만들어낼 새로운 공장, 즉 팹 건설에 있습니다. 78억 6천만 달러. 이 돈은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해서 인텔에 직접 지원된 돈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미국이 인텔의 미래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 지어지고 있는 실제 건설 현장들이에요. 숫자로만 들었을 때랑은 느낌이 확 다르죠? 이게 바로 그 투자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인텔 공장 하나 더 짓는 게 아닙니다. 미국 땅에서 직접 반도체를 만들고 연구 개발을 하고 그래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것. 이건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전에 인텔에게 책임이라는 건 그냥 여러 부서 중 하나였다면 이제 새로운 인텔에게 책임은 비즈니스 전략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예전엔 칩 만드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사람, 지속 가능성, 기술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반도체 웨이퍼, 이게 바로 우리 현대 기술의 심장이죠. 이 이미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텔은 그들 나름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비단 인텔뿐만 아니라 이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기술과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국내 AI 기업들을 투명하게 바라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이자 이제는 AI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 바로 네이버입니다. 오늘의 AI증권 리포트는 DS투자증권의 네이버 관련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에 나온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바로 기술 대기업 네이버의 미래에 관한 수수께끼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리포트를 가지고 네이버의 미래에 대한 코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강렬하게 가볼까요? 이 숫자 50.7%.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네이버 주식의 잠재적 상승 여력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니 미래가 이렇게 밝다면서 왜 이 애널리스트는 바로 그 리포트에서 네이버 목표 주가를 무려 25%나 깎아내렸을까요? 이 모순,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과 신중함이 뒤섞인 평가,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두 번째, AI 디레이팅이라는 압박은 또 뭔지, 세 번째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뀐다는 전략, 네 번째는 그럼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그래서 네이버의 가치는 얼마로 봐야 하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밟아보죠. 자신감과 신중함이 섞인 평가. 애널리스트가 보낸 이 상반된 신호,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왼쪽을 보면 투자 의견은 사라, 강력한 매수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목표 주가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 낮췄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딜레마의 핵심이죠.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딜레마의 첫 번째 원인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AI 디레이팅이라는 압박인데요. 도대체 왜 시장은 네이버의 AI 스토리에 점점 기대를 접고 있는 걸까요? 리포트에 아주 뼈 아픈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AI 디레이팅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라는 건데요. 이 한 문장에 네이버가 지금 얼마나 힘든 도전에 직면했는지가 딱 담겨 있어요. 아니 근데 자꾸 AI 디레이팅 하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회사가 과연 AI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특히 저기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 의심이 커지면 그 회사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데 바로 그걸 AI 디레이팅이라고 부릅니다. 말로만 하면 잘 안 와닿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현실을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2020년 예상 PER,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네이버는 13.3배 수준인데 구글은 23배, 메타랑 알리바바는 17배에 달하죠. 글로벌 경쟁자들에 비해서 네이버의 가치가 얼마나 낮게 평가받고 있는지 이 격차가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디레이팅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AI 쪽에서의 압박은 알겠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뭐라고 있을까요? 여기서 세 번째 주제,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나옵니다. 이건 비용이 꽤 들지만 네이버에겐 지금 꼭 필요한 전략적 변화라고 하네요. 리포트는 이 변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수비수에서 공격수로의 전환. 와, 표현이 아주 강력하죠. 더 이상 시장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돈을 써서 공격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물론 공격수로 전환하려면 돈이 들겠죠. 이 차트가 그걸 보여줍니다. 보세요. 전년 대비 마케팅 비용이 23%나 늘었고요. 인프라 비용, 그러니까 AI 개발에 필수적인 GPU 같은 걸 사느라 감가상각비가 무려 30%나 급증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네이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희망편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성장 엔진. 애널리스트는 네이버의 진짜 미래 가치를 어디서 보고 있을까요? 리포트가 제시하는 해법은 바로 이겁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왼쪽을 보면 기존에 집중했던 AI랑 검색은 글로벌 공룡들이랑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레드 오션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새로운 초점으로 제시된 커머스와 크립토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이 덜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특히 커머스 사업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조 7천억 원. 이게 올해 예상되는 네이버 커머스 부문의 판매액입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얼마나 든든한지 바로 느껴지시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치는 얼마인가?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목표주가 30만 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계산 과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새로운 성장 엔진이 커머스랑 크립토라고 했잖아요. 근데 크립토 얘기는 쏙 들어갔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진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가 왜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뚝 떨어졌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래 애널리스트는 네이버의 가상자산, 즉 크립토 자산 가치를 무려 15조 원으로 계산해서 목표 주가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디지털 자산법 입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없게 된 거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네 번째, 일단 이 15조 원이라는 크립토 가치를 평가해서 통째로 빼버린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요. 바로 이게 목표 주가 하향의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계산법이 바로 이 표입니다. 보시면 목표 PER은 네이버의 역사적 저점 수준인 20배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를 곱해서 3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나온 겁니다. 결국 크립토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아예 0으로 보고 계산한 정말 보수적인 수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결론은 이겁니다. 비록 크립토라는 날개가 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네이버의 본업인 커머스 사업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50.7%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다라는 거죠. 어때요? 맨 처음에 가졌던 그 딜레마가 아주 명쾌하게 풀리지 않나요? 참고로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내용은 바로 이 DS투자증권에서 2024년 4월 14일에 발표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 모든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이버의 이런 선택, 그러니까 치열한 글로벌 AI 전쟁터에서 한 발 물러나 우리가 잘 아는 국내 커머스에 집중하겠다는 이 전략,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게 과연 미래를 내다본 천재적인 한 수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흐름에 밀린 어쩔 수 없는 후퇴일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